안녕하세요. 전 미운 오리 새끼와 결혼한 신데렐라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전 남양주에 사는 평범한 30대 여자예요. 제 결혼 스토리가 꼭 동화 같아서 저렇게 소개를 해봤어요. 결혼한 지는 7년이 됐네요.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전 남편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솔로였을 거예요. 원래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근데 남편을 만나 예정이 없던 결혼을 하게 됐죠. 제 인생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대신 그분 때문에 생긴 그림자만 어둡게 남아있었죠. 전 학교 들어가기 전에 2년 정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그 2년 동안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아서 방을 구했고 절 데려간 거였죠. 아직도 보육원에서 지낼 때의 기억이 남아있어요. 원장 선생님이 모질고 무서웠던 게 또렷해요. 또 밥도 부실했죠. 식판이 5개로 나뉘어 있었으면 꼭 2개는 횡했어요. 밥, 건더기 없는 국, 고춧가루 조금 묻은 김치가 다였죠. 배고프니 잠도 잘 안 오고 밤마다 엄마 생각에 울었어요. 틈만 나면 큰 길 쪽 보면서 엄마를 기다렸죠. 7살 겨울에 엄마가 절 데리러 왔을 때 거기 있던 애들 다 저를 부러워했어요. 전 걔네한테 좀 미안했습니다. 혼자만 엄마 따라가는 게 좋으면서도 남아있는 친구들 생각에 속상했어요. 보육원에선 내성적이고 말도 없었는데 엄마와 함께 살면서 명랑한 성격으로 돌아왔어요. 아주 가끔 보는 아빠는 무서웠고 엄만 그때마다 불행해 보였죠. 싸우는 소리에 밥상 엎어지는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 때문에 이불 속에서 귀를 막고 있었어요. 결혼은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죠. 시장에 가면 자상한 아저씨도 보이는데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무서울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진 도박, 노름 안 하는 게 없었고 역마살까지 있었대요. 이혼도 안 해줘서 엄마가 어렵게 절 키운 거였죠. 잘못해서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나, 애한테도 못할 짓이다. 그런 생각에 결혼 출산은 먼 나라 얘기였어요. 그러면서도 착하고 진실한 사람을 보면 호감을 가졌죠. 이성적 호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신기했어요. 자상하고 배려 있는 남자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대학 때 동아리 활동 중에 만났어요. 우리 동아리는 2주에 한 번 보육원이나 시설에 가는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다른 애들은 노느라 자주 빠지는데 이 사람은 매번 가더라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한몫했죠. 보육원 다니면서 원장이 좀 아니다 싶으면 신경이 곤두섰던 것 같아요. 어릴 적 기억도 나고 애들한테 용기도 주고 싶어서 다닌 거였죠. 남편은 지금도 그렇지만 학생 때도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말도 조용조용히 하고 나서는 성격도 아니었죠. 근데 어느 날 애들이랑 뛰어노는데 해맑게 웃는 모습에 제가 반해버렸어요. 한 번도 우리 앞에선 그렇게 안 웃었거든요. 그때부터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집에 갈 때 제가 일부러 옆에 앉았고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안녕? 나 영문학과 김수진. 너 아까 보니까 되게 잘 웃더라. 내가 웃었어? 그랬구나. 응, 애들이랑 피구할 때. 피구는 되게 못하면서 엄청 재밌어 하더라. 너 봉사 거의 매번 나오지? 나 알아? 아니, 처음 보는데? 동우는 저랑 대화를 하면서 얼굴이 빨개졌죠. 보나마나 뻔했어요. 여자친구도 없는 것 같았죠. 전 그런 동우가 귀여웠고 봉사가 있을 때마다 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우는 보이는 것처럼 진짜 착했어요. 한마디로 성격 미남이었죠. 근데 자신감이 없어서 그게 확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전 활달하고 할 말은 꼭 하는 성격이었는데 동우랑 완전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면 재미있었어요. 서로 신기하니까 꼭 붙어 다녔죠. 전 외동으로 자랐는데 알고 보니 동우는 이남일녀 가운데 둘째였어요. 제가 엄청 부러워하니까 아니래요. 자긴 한마디로 미운 오리 새끼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나 둘째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는 말처럼 동우는 어려서부터 길을 펴고 살지 못했다는 거였죠. 똑같은 자식인데도 눈칫밥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건강도 좋지 못해서 집안에선 약골로 통했고 덩치 큰 동생한테도 무시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선 빌빌거리고 신경 쓰이게 하는 애로 낙인 찍혀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전 외동딸로 자라서 형제 자매 간에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성격상 지고는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얘기를 듣다가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동우, 넌 동생한테도 맞고 자랐단 말이야? 나 같으면 한 대 제대로 쥐어받고 올렸을 텐데. 지금도 너한테 막대? 내가 손봐줄까? 지금은 안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조목조목 따지면 결국엔 울던 애야. 커서는 안 때렸어. 어렸을 때나 그랬지. 딱 보니까 끝까지 동생을 싸고 돌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커서가 더 문제라고요. 버릇없이 커서 또 형한테 까불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더니 동우가 피식 웃더라고요. 저희는 확 불타는 연애가 아니라 군불 지피듯 오래 따뜻한 연애를 했어요. 사실 동우는 착한 거 말고는 세상 기준으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마더 테레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착했습니다. 점심으로 먹으려고 삼각김밥을 사도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그 김밥을 내줄 정도로 마음이 고왔어요. 동우야, 너도 배고프다면서 그걸 홀랑 주면 어떡해. 동전 몇 개 주면 되지. 난 괜찮아. 이따 집에 가서 밥 먹지 뭐. 너 때문에 못 살아. 내 거 밥만 먹고 너 줄게. 아니야. 난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네가 엄마야? 우리 엄마도 너처럼은 안 그런다. 자, 얼른 먹어. 이따 끝나고 라면 먹으러 가자. 배고파서 어떻게 하려고. 알콩달콩 사귀다 보니 20대 후반이 됐고 군대 다녀온 동우가 취업을 했을 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동우는 제가 비혼주의자라는 걸 알고 있어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거 얘기를 꺼내니까 동우는 그럴 바엔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긴 한 번도 동거 생각 안 해봤다면서 절 설득하기 시작했죠. 전 한 달 정도 고민했어요. 엄마는 뭘 고민하냐고 절 나무라셨죠. 동우처럼 착한 애가 어디 있다고. 너 입버릇처럼 말했지? 아빠 같은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동우는 다르잖아. 좋을 땐 물론이고 힘들 때도 너 챙길 남자야. 결혼하는데 왜 망설여? 아, 너 혹시 결혼 안 하겠다고 엄마한테 큰 소리 친 것 때문에 그래? 엄만 저한테 자존심 버리고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살아보고 아니면 쿨하게 이혼해도 되지 않냐고. 지금이 어떤 시대냐고 엄마가 그러셨죠. 미리 겁먹고 뒷걸음질 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결국 전 결혼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동우는 결혼까지껏 해보자는 얘기에 너무 기뻐했죠. 얼마 뒤 우린 동우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가기 전부터 동우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말했지. 우리 식구 좀 남다른 거. 어머니랑 다른 식구들이 막말해도 견딜 수 있겠어? 걱정 마. 내가 누구야. 그런 말장난 신경도 안 써. 네가 왜 밤에 잠도 못 자. 나 어떤 애인지 몰라? 전 동우와 함께 예비시댁에 방문했고 솔직히 좀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런 집안 사이에서 남편 같은 사람이 컸나 싶을 정도였죠. 한마디로 동우의 다른 식구들은 예의라곤 찾아볼 수도 없고 개념도 집을 나간 상태였죠. 제가 갔을 때 인사도 안 하고 다들 절 보기만 하더라고요. 인사가 기본인데 이 집은 그런 예의 범절도 없었죠. 오히려 제가 어색해서 먼저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선물도 간소하게 준비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따지더라고요. 값이 너무 싸고 내용물도 부실하다는 거였죠. 그래도 신경 쓴다고 화과자 같은 걸 사갔어요. 저한테 인사도 생략한 동우의 가족들은 저 보는 데서 선물을 막 풀더라고요. 시어머니로 보이는 분은 말없이 저희를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에게 처음 인사하면서 고작 사오는 게 이거야? 이런 자리 처음이라서요. 그래도 이거 명인이 만든 걸로 주문해서 사온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넌 TV도 안 보니? 결혼할 사람 집에 처음 인사 올 때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랑 한우 같은 거 사오는 건 상식이야. 아, 이런 거 달아서 많이 먹지도 못해. 너 돈 쓸 줄도 모르는구나. 네?
그래도 제 성이니까 하나씩 맛 좀 보세요. 아, 센스하고는. 엄마, 이거 하나 먹어볼래? 어머니는 너무 단 건 싫다면서 안 드셨어요. 서운했지만 할 수 없었죠. 시작부터 좀 삐그덕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색한 대화가 시작됐죠. 동우의 남동생, 그러니까 이 집 막내가 엄청 철부지로 컸다고 들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실컷 놀다가 20살 초반에 혼전 임신으로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었죠. 동우 남동생 부부는 20대 중반이었어요. 애는 벌써 4살인가 그랬고요. 결혼하면 제가 동서라고 불러야 할 남동생 와이프는 얼굴에 철이 없다고 써 있었어요. 위아래도 없고 때를 쓰면 다 통하는 그런 마인드였죠. 꾸미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리본을 주렁주렁 달고 명품 로고가 박힌 옷으로 차려입고 있었죠. 동우한테 얼핏 듣기로는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넉넉하게 사는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절 보는 시선이 좀 불쾌했어요. 사람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더니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게다가 선 넘는 질문도 막 던졌어요. 저한테 사는 데는 어디냐, 차는 있냐, 직장은 뭐 하는 데냐, 월급은 얼마냐 그러면서 절 무시하기 시작했죠. 직장 생활 그렇게 해도 월급 얼마 안 되죠? 보니까 뭣도 안 부리는 것 같은데. 아니, 못 부리나? 월급이 쥐꼬리라서 그래요? 돈도 얼마 못 버는데 아침마다 출근하기 귀찮지 않아요? 나 같으면 짜증날 것 같아. 명품 지갑 살 돈도 안 되잖아. 속이 빤히 보이는 그런 질문에 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제 월급 그렇게 적진 않고요. 검소한 편이라 저금도 꽤 하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보람도 있고. 가고 싶었던 회사라 지금까지는 좋아요. 전 명품에는 관심이 없어서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직장 생활 혹시 해봤어요? 아니요. 우리 애기 생겨서 대학 좀 다니다가 관뒀어요. 예비동서는 기분이 나빴는지 새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 같으면 그런 회사 안 다닌다. 애 키우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돼 있다면서 절 깎아내렸죠. 전 그러거나 말거나 커피만 홀짝였어요. 서로가 불편한 대화를 마치고 동우가 지내던 방에 올라가 봤어요. 거긴 이미 조카의 장난감과 침대가 한가득이었죠. 동우의 손때 묻은 물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집에 동우는 맞지 않았어요. 오로지 돈만 하는 그 집 식구들과는 물과 기름처럼 겉돌기만 했죠. 어쩌다 밖에서 같이 식사를 한 적도 있었어요. 옆자리에 휠체어에 탄 할머니와 가족들이 왔는데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프면 자기가 열일 다 제쳐놓고 간호하겠다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호들갑을 떨었어요. 형님보다 자기가 낫다면서 어머님 병원 다니시는 거 지금도 같이 갈 수 있다고 나섰죠. 전 둘이 서로 그러는 게 어쩐지 오글거려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왜 아무 말 안 하냐고. 그때 돼서 발 빼려고 벌써 이러냐고 그래서 웃었죠. 동서는 진짜 얄미운 타입이었어요. 꼭 가만히 있는 저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결혼한 것도 아닌데 말싸움하기도 싫어서 가만히 있었죠. 그때 시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픈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가족도 아니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누나고 형이고 내가 지켜본다고. 동우랑 전 황당했죠. 어머님은 멀쩡한 사람 아픈 사람 만든다고 혼내셨고 그렇게 대화는 흐지부지 됐어요. 반면 동우가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땐 식구 수는 적었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어요. 엄마는 예비 사위가 온다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동우야 고마워. 우리 수진이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사실 많이 서운했었다. 근데 동우 네 덕분에 한시름 덜게 생겼어. 우리 수진이 괄괄해 보여도 속은 여린 거 알지? 둘이 재미있게 알콩살콩 살아. 수진이 너 동우 속상하게 하지 말고. 누가 보면 동우 엄마인 줄 알겠네. 동우는 우리 엄마가 좋은지 자꾸만 웃더라고요. 그렇게 양가 인사는 마쳤고
상견례도 어머님들끼리만 만나고 끝냈습니다. 그건 동우 생각이었어요. 자기 누나랑 동생 부부가 저한테 한 행동을 보고 설득을 한 거였죠. 내심 고맙더라고요. 전 괜찮지만 우리 엄만 속상해할 게 뻔했거든요. 상견례가 있던 날 전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오늘 상견례 어땠어? 기 안 죽었어? 기가 죽긴 왜 죽어? 자식 키워서 결혼시키는데 양쪽이 다 똑같은 거지. 엄마가 왜 기가 죽어? 아니, 그 집 생각보다 엄청 부자더라고. 혹시 돈 자랑은 안 하셨어? 괜히 걱정돼서. 엄만 그런 거 없다고 하셨고 전 더 묻지 않았어요. 설령 그런 일이 있었어도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할 리 없었으니까요. 동우와 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집 문제를 해결하는 게 힘들었어요. 동우는 어머님 도움은 받기 싫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댁은 엄청 부자였어요. 어머니는 일찍 혼자가 되셨는데 아버님이 남긴 재산을 잘 지켰을 뿐 아니라 몇 배로 불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동우의 누나와 동생은 결혼할 때 어머님한테 돈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동우는 자기 힘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한테 폐물 하나 받지 않았어요. 다 우리 힘으로 하기로 했는데 동우와 제 직장이 있는 서울 한복판은 집값이 너무 비쌌어요. 저희는 경기도 쪽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천만다행으로 좋은 기회를 잡아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새 아파트도 아니고 지은 지 20년 넘은 곳이었지만 전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았지만 그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하철역이 가까워 서울로 출근하기에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둘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참 마음이 편했습니다. 방 2개에 화장실, 거실까지 있는 우리 아파트는 궁전보다 더 좋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된 동우는 결혼하고 보니까 정말 진국이었습니다. 우산 같은 것도 먼저 챙겨주고 퇴근이 늦으면 저녁 해놓고 역까지 데리러 와주고 정말 고마운 게 많았어요. 배려와 이해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휴일이나 저녁 때 커피 마시면서 산책하면 부러울 게 없었어요. 우린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운데 시댁에 가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일단 재력에서 차이가 났고 그걸 다른 가족들은 엄청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땅, 상가를 많이 소유하셔서 재산이 많으셨고 현금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형님과 시동생 부부도 부자 동네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요. 저흰 돈에 있어선 초연했기 때문에 딱히 부럽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시댁 갈 때마다 희한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동서는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틀어막거나 냄새가 난다는 신용을 했죠.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찌개 늘어붙은 냄새인가? 아, 얼마나 아끼고 살면 이렇게 궁상맞은 냄새가 날까? 나 같으면 창피해서 옷도 새 걸로 사입고 오겠다. 아, 내가 향수 갖고 왔나? 지독해서 못 견디겠네, 이 냄새. 아주 다들 냄새 안 나요? 아, 내 코가 개콘가? 그 말은 곧 나와 동우 씨한테 가난의 냄새가 난다는 거였어요. 열받은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형님이 거들었죠. 영화에서도 나오잖아. 냄새 때문에 부잣집 사모님이 환장하는 장면. 옳게 그걸 또 여기서 따라하고 싶었어? 하긴 옳게가 하고 다니는 게 부잣집 사모님 같긴 하지만. 어머 형님, 제가 무슨 부자예요. 전 검소한 편이에요. 옷도 명품 좀 입는다고 다 부자인가요? 찐 부자는 따로 있는 거 아시면서. 아 맞다, 우리 형님이랑 어머님이 찐 부자 아닌가? 전 그냥 찌그러져 있을게요. 아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네. 동서말의 식구들은 다 웃기만 했고 누구 하나 나무라는 사람 없었어요. 저만 열받아서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놨죠. 성질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착한 남편 보고 참았어요. 식탁 밑으로 남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시누이는 제 남편한테 이상한 것도 잘 시켰어요. 저흰 뚜벅이었고 형님과 동선에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나갈 거니까 남편한테 미리 주차장에 내려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남편한테 차 좀 닦아놓으라는 거였어요.
먼지가 너무 많이 앉았다면서 차 안에 쓰레기도 치워놓으라는 얘기에 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어머님한테 일찍 가보겠다고 하고 남편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형님은 어딜 가냐고 자기 차 깨끗이 치워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찐 부자시잖아요. 그 정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동생을 시키고 그러세요? 저한테 동우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고 최대한 아끼고 싶거든요. 형님도 남편 있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럼 저희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너 거기 안 서? 동우 어렸을 때부터 내 심부름 잘했어. 방 청소부터 자잘한 심부름까지 다 하고 살았다고. 네가 뭔데 남매정을 이런 식으로 끊어? 남편 너만 있니? 유별나게 굴지 좀 마. 남편 아까우면 네가 대신 내 차 탁던가. 제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가볼게요. 월요일 아침마다 회의가 있어서 지각하면 안 되거든요. 가자 자기야. 시어머니는 자식들 사이에 끼어드는 분은 아니었어요. 언쟁이 벌어지니까 그만하라고 점잖게 한마디 하셨죠. 혜리야, 새 차는 엄마가 돈 줄 테니까 노년동 가서 하고 둘째 내는 그만 가거라.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매번 이러는데 기가 막혔어요. 저희가 돈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동냥을 한 것도 아닌데 시댁에서 거지 취급을 받는 게 늘 서럽고 분했습니다. 집에 와서야 울고 나서는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서로를 다독이곤 했죠.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화낼 줄도 모르는 착한 남편을 보면 더 가슴이 쓰렸죠. 서름을 느낄수록 저흰 더 열심히 일했어요. 먹을 거 덜 먹고 입을 거 아껴가며 열심히 저축도 했습니다. 돈 나갈 구멍을 막으려고 물티슈도 빨아쓰면서 철저하게 절약하며 살았어요. 절약도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부부가 힘을 합치니까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나중엔 시댁 식구들의 막말도 귓등으로 흘려듣는 신공을 발휘하게 됐죠. 더 이상 우린 울지도 않고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게 됐습니다. 제정신으로 살려니 오히려 돌을 닦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범했던 어느 날 남편이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리다가 활짝 갯날이었거든요. 이틀 후가 시어머니 생신이라 전 수정과 만드는 법을 검색하고 있었죠. 어머님이 수정과를 좋아하셨거든요. 비싼 선물은 못하는 대신 좋아하시는 수정과를 맛있게 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통화 중에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암이라고요? 얼마 못 사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남편 얘기에 저도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편이었죠. 운동도 매일 하시고 아픈 것도 특별히 없다고 하셨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멘붕인 상태로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눈물 많은 남편은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병원에선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암 전이가 많이 돼서 손 쓸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해봤자 오히려 체력을 빼앗고 남은 수명을 줄이게 될 거라며 한 톨의 희망도 주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장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전 미음을 만들어 어머님께 가져갔어요. 하지만 어머님 곡기를 끊겠다고 하셨죠.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먹어서 뭐하니. 그냥 이렇게 굶는 게 낫지. 너도 애쓰지 마라. 난 이미 끝났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운 차리셔야 다른 병원도 가보죠. 거기 말고 다른 병원도 가봐요. 네? 싫어. 다 귀찮다. 어머님 끝내 며칠 동안 굶으셨고 끝내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결국 자식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의 일을 상의하게 됐습니다. 침통한 분위기에 다들 말을 잇지 못했죠. 그 후 벌어진 상황에 전 더 말문이 막혔어요. 시누이는 처음부터 몸을 사렸습니다. 바쁘다, 힘들다 갖가지 핑계부터 튀어나왔죠. 평소 어머님이 건강하실 때 그렇게 잘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머님 앞에서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알랑방귀를 끼어대던 동서도 딴청만 피우더라고요. 둘 다 시어머니 투병 생활에 자기 돈 나갈까봐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만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직접 간병도 싫다. 간병 비용도 장난이 아니라더라. 이런 얘기만 실컷 하더니 시누이가 요양원을 알아보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보내자는 요양원이 정말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비인간적인 곳이었죠. 남편과 전 보육원과 시설 봉사를 많이 다녀서 원장만 봐도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을 머릿수로만 세는 그런 곳에 어머님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와 시동생 부부는 어머니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죠.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끝난 거 아니냐면서 아무도 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평소 큰 소리 내는 걸 모르는 남편도 이번만큼은 참지 않더라고요. 누나 돈 많잖아. 그 돈 어떻게 불렸어? 결혼할 때 매형 사업 시작할 때 엄마가 큰 돈 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뿐이야? 조카들 학비, 누나랑 매형 골프며 여행 다 엄마한테 손 벌렸지. 근데 이렇게 돈 한 푼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엄마 지금 많이 아프셔. 곧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근데 이제 엄마가 귀찮아? 아프다니까 나 몰라라 해. 전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화내는 걸 처음 보기도 했고 형님이 그렇게 어머님 돈 빼가는 건 몰랐거든요. 더 황당한 건 시동생네가 그 얘기 듣고 열받은 것 같더라고요. 곧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어머 그랬어요? 저희한테는 원래 부자인 것처럼 굴더니 다 어머님 돈이었구나. 좀 까맣게 몰랐네요. 여보, 당신 알고 있었어? 시동생은 누나 못됐다면서 대들었고 시누이는 어디 큰 누나한테 대드냐고 난리를 쳤죠. 보다 못해 제가 제안했어요. 어머님을 집에 모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리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실 거예요. 간병인을 24시간 두더라도요.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들여다보고요. 그러자 남편과 저 빼고 다 반대하고 나섰죠. 시누이는 자기는 바빠서 엄마 돌볼 수 없고 24시간 간병인을 두면 나가는 돈이 얼마냐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동서는 또 이런 이유를 대더라고요. 저 아직 어려서 아프신 어른 어떻게 돌보는지도 몰라요. 난 아직 시어머니가 필요한데 내가 무슨 어머님을 모셔요. 진짜 내 주변에 시어머니 간병한 애들 한 명도 못 봤어. 나 못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다들 손해 안 보려고 기를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전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돌볼게요. 저희 집에 모실게요. 그랬더니 다들 제 손을 잡고 난리였어요. 제가 이 집에 와서 그런 환대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너무 잘 생각했다면서 시누이, 시동생, 동서 할 것 없이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편과 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간병을 맡겠다고 하니 처음엔 이것저것 다 지원해 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엔 연락도 끊더라고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게 됐습니다. 작지만 신혼집으로 깔끔하게 꾸몄던 집을 환자가 지내기 편하게 조금 바꿨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특별히 저한테 잘해주신 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걸렸어요. 여태까지 잘 사시다가 말년이 외로우시면 얼마나 비참할지 꼭 제 일인 것처럼 눈앞이 캄캄했죠. 더군다나 암에 걸리셔서 몸도 아프신데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수시로 고맙다고 했어요. 전 괜찮다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이라고 했죠. 부부는 닮는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당신 한 사람만 보고 살았더니 나까지 변했나 봐. 나 원래 이런 애 아닌데, 그치? 아휴, 고맙다는 말 좀 그만해. 우리 어머님만 생각하자. 그 큰 집 놔두고 우리 집 오셨는데 많이 불편해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어머님은 불평은 한마디도 없으셨죠. 어머님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전 회사를 그만두고 손발이 되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밥도 꼭 영양사처럼 골고루 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최대한 음식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맛있는 걸 잡수셨으면 했거든요. 가끔은 말동무도 해드리고 병원에도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답답하시다고 하면 휠체어에 어머님을 태우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산책을 해드렸어요. 어머니 보세요. 벌써 들국화가 폈어요. 고추 잠자리도 보이시죠? 우와, 가을이네요, 어느새. 알고 보니 어머닌 길가에 핀 작은 들꽃도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셨죠. 계절이 지나갈 때 피고 지는 꽃들 보면서 미소를 짓곤 하셨습니다. 또 체력적으로 생각보다 잘 버텨주셔서 저희 집에서 계절은 2번이나 지나갔어요. 그 사이 시누이나 시동생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기억나는 건 형님이 딱 1번 보내신 굴비 세트와 동서가 가져온 녹두죽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생신 때 형님은 가족여행을 간다면서 굴비 세트를 붙여왔더라고요. 어머님은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전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저예요. 굴비 받았어요. 어머님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어머님이 승현이 승재 보고 싶다고 하세요. 여행 끝나고 오실 수 있으세요? 6개월 정도 못 보신 거잖아요. 여행 끝나면 애들 시험 준비해서 못 움직여. 우리 여행도 겨우 가는 거야. 올케가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 굴비 좋아하시니까 그거 잘 구워드리고. 엄마는 애들 바쁜데 왜 오라 가라는 거야. 우리 비행기 타야 해. 미국 가는 거니까 빨리는 못 와. 끝난다. 전 차마 어머니한테 사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눈치채신 것 같았죠. 시누이 애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많이 키워주셨어요. 돈도 많이 주시고 애틋해 하셨는데 할머니가 아파도 오지를 않으니 서운하실 게 뻔하셨습니다. 나중엔 찾지도 않으셨어요. 그게 전 더 마음이 아팠죠. 시간이 지나면서 암은 점점 더 어머니를 공격했고 기력이 쇠하셔서 화장실도 못 가시게 되셨죠. 결국 전 어머님의 대소변까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때쯤 어머님은 많이 울적해 하셨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죠.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름에 내랑 바다 간다, 겨울엔 스키장 간다면서 어머님은 나몰라라 했죠. 시동생 역시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1번 동서가 뜬금없이 녹두죽을 해왔더라고요. 그것도 집안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머님 보고 가라니까 빨리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에 애 혼자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서연이 데리고 와.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하셔. 아니요. 서연이 친구 엄마들이랑 어디 가기로 해서요. 이것만 전해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형님. 제가 붙잡을까봐 도망치듯 가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 서운했어요. 대신 미운 오리 새끼로 큰 남편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면 남은 집안일은 다 남편 몫이었죠. 지쳐있는 저와 어머니를 다독이고 용기를 주는 건 남편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잠든 어머님의 손을 잡고 남편은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3남매 키운다고 고생하신 얘기도 그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꼬박 4계절을 어머니와 함께 지냈고 1년 후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죠. 365일 동안 어머니에게 정이 많이 들어 장례식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의 유고를 납골당에 모셔드리고 나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상속 문제를 풀어야 했죠. 시어머니는 상속 절차를 유증으로 처리하셨어요. 유증이라는 건 어머님이 자식들한테 증여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전 이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유산 문제로 다 모인 자리에서 시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내가 큰딸이니까 내가 제일 많이 받겠지? 미리 말하는데 엄마가 남긴 거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작년으로 쉽지 않았어. 내가 너 임무까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한 줄 알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가장 많이 의지한 사람이 나였어. 말하자면 아빠 대신이었던 거지. 알긴 아니?
신우의 말에 동서가 발끈하더라고요. 아니죠, 형님.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형님은 어머니 아프실 때 죽이라도 한번 만들어 가신 적 있어요? 저 녹두죽 했던 거 못 들으셨어요? 그거 말고도 저 결혼하고 어머니한테 진짜 잘했는데 형님 입으로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꼭 딸 같은 며느리라고요. 어머님도 아니고 형님이 직접 그러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전 황당했죠. 동서가 죽을 만들어 온 건 딱 한 번뿐이었어요. 신우이와 동서는 서로 꿈깨라면서 서로를 무시하고 싸우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싸우는 건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그분의 유언장 내용을 모두 앞에서 읽었는데 순간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형님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벌개져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일어나서 삿대질까지 하면서 변호사의 멱살을 잡을 뻔했죠. 뭐라고요? 제대로 읽은 거 맞아요? 위증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이런 법이 어딨어? 내가 장녀인데. 나한텐 뭐가 없잖아요, 김 변호사님. 당신 일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진짜 엄마가 지시한 내용 맞냐고요? 변호사는 진정하라면서 위증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저와 남편에게 남겼다는 게 그 자리에서 밝혀졌어요. 어머니의 고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갖고 있는 노른자 땅, 현금까지 전부 다 우리 부부 몫으로 해두신 거였습니다. 동서 역시 형님 옆에서 거품을 물고 항의했어요. 둘은 유언장을 빼앗다시피 해서 읽기 시작했죠. 눈을 몇 번을 비비면서 유언장을 읽었지만 그 내용은 다 사실이었어요. 동서도 거의 혼이 나갔죠. 이게 뭐예요? 왜 형님한테 어머니 재산이 다 가냐고요? 내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잘했는데. 억울해.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동서는 미친 여자처럼 머리를 풀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빽빽 울기 시작했죠. 변호사는 신우이와 동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조금은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형님과 동서는 누구 약 올리는 거냐고 더 발광을 했죠. 남편과 전 그 순간에도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심장이 다 벌렁거렸죠. 원체 잘 놀라지 않는 건데 이번 일은 저도 감당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어머니 재산은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실 전 시어머니의 본심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남들한테 안 한 비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난 널 미워한 적이 없어. 널 미워한 게 아니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 저 마음에 안 드셨죠? 아니야. 난 네가 어떤 앤지 제대로 보고 싶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애들이 널 무시하고 따돌릴 때 네 편을 들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있었어. 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였어. 많이 서운했냐? 미안하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어머니, 전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이 많은 재산 지키기까지 쉽지 않았다. 동우 아버지 저세상 가고 참 막막했어. 그때 난 주판을 튕길 줄도 몰랐거든. 근데 그 많은 재산 어떻게든 지켜야겠더라. 나한테 돈 빼먹으려고 별별 인간이 다 접근해 왔었어. 재산을 지키려면 쓸데없는 소리에 흘려서도 안 되고 사람 보는 눈도 있어야겠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좀 지켜본 거야. 어머님은 자식들과 며느리를 지켜본 결과 제가 재산을 물려받으면 가장 잘 관리하겠구나 판단을 하셨던 거였어요. 어머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째는 너무 편하게 자라서 동기한 줄을 모른다. 막내 며느리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내 재산 걔한테 넘겨주면 몇 년 안가 몽땅 바닥날 게 뻔해. 전혀 어머니, 저도 세상 물정 모르는데요. 아니, 넌 돈 귀한 줄은 아는 애야.
아주 심지가 단단한 아이라는 거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난 널 믿어. 우리 동우, 심약해서 내가 강하게 키우려고 했는데 그건 내 실수였다. 착하고 심성 고운 우리 동우랑 끝까지 잘 살 수 있겠지? 고맙다. 너한테 고마운 게 아주 많아. 어머닌 저와 남편을 믿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한테 정말 고맙다면서 메마른 손을 꽉 잡아주셨던 게 기억이 남네요. 어머님 말년에 이런 호사를 누릴 줄 몰랐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편하고 좋았다고 해주셨어요. 뭔가 이별을 예감하시는 것 같아 저와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더 오래 사실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다. 내가 알아. 나 얼마 안 남았어. 고맙다, 동우야. 새아가도 애 많이 썼어. 내가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너희들 착한 거, 마음 고운 거. 하늘이 알고 내가 알아. 엄마가 가도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 알겠지? 그런 말씀하셨던 거 사실 신우의 시동생 내외와도 공유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돈. 어머니가 남긴 돈의 액수의 규모가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죠. 그들 생각대로라면 우린 승자, 자기들은 패자였어요. 정작 남편과 전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는 어머님의 막대한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액수에 저도 많이 놀랐어요. 이 일로 신우이와 동서는 응급실에 실려가는 쇼를 하고 저와 남편을 괴롭혔지만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생각보다 돈 없어요. 집 하나 있는 거 그게 전부지. 애 키우고 사람같이 살려면 유리분 갖고는 택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줘요. 땅 조금만, 아니 현금 몇 억만 줄 수 없어요? 줄 수 있잖아.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어. 안 그래요? 동서의 말도 안 되는 생때에 전 확실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잘못한 게 없구나. 임대 아파트 산다고 가난한 냄새 난다고 내가 지나갈 때 코 틀어막던 게 누구더라? 동서, 이제는 나한테 돈 냄새 안 나? 돈 냄새는 뭐 향기롭나?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땐 농담이었죠. 다 웃었던 거 기억 안 나요? 뭐 지난 일 갖고 그래요. 지난 일? 난 태어나서 그런 수모 처음 당했고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안 그래? 돈 아쉬우면 일해서 벌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삶도 나쁘지 않아. 아니면 집에서 뭐라도 하면 좋잖아. 안 그래? 어머님이 남기신 유류분이라도 잘 지키길 바래. 우리 몫은 우리가 지킬게. 동서는 말없이 절 노려보다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또 울더라고요. 아주 어린애가 따로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기암 선고 받았을 때도 똑같았어요. 자기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더니 진짜 백치 그 자체였습니다. 신우이는 동서처럼은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을 빼가보려고 저를 어르고 달래고 남편을 살살 꼬시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죠. 큰 누나 무시하냐고요. 그래도 모든 걸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어머님 유언 따르겠다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들이 더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동우야, 올케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게. 엄마 안 돌보고 나만 잘 산 거 잘못했어. 이제라도 나 너희한테 잘할 수 없을까? 청소하라면 하고 빨래하라면 할게. 제발 나 좀 살려줘. 엄마 유산만 믿고 벌려놓은 일도 있단 말이야. 동우야, 너 누나 이렇게 외면할래? 누나, 굴비 기억나? 수진이가 엄마 간병하는 1년 동안 누나 한 번도 안 왔어. 고작 굴비 그 한 상자가 다였지. 엄마가 애들 그렇게 보고 싶다고 했는데도 여행 간다고 핑계댔지. 영상통화도 말만 하고 한 번도 안 했잖아. 이제 그만 좀 해.
나 어려서부터 누나 해달라는 거 다 해줬지만 이번만큼은 못 해줘. 엄마가 이 재산 어떻게 지켰는지 알아? 누나가 돈 달랄 때마다 엄마 진짜 걱정 많았대. 하늘에서도 누나 보면서 걱정하실 거 생각 안 해? 지금 잃어놓은 거라도 잘 지키면서 살아. 우리 괴롭히지 말고. 폭풍이 다 지나가고 우리 부부는 어머님 유산을 두고 고민에 빠졌어요. 너무 큰 돈이라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국 남은 재산 중 절반은 보육원에 후원을 했어요. 대학 때부터 봉사를 가던 보육원이 헐릴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기부를 하고도 돈은 차고 넘쳤죠. 어머니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던 숙제 하나를 속 시원히 해결했어요. 남편의 동의하에 다른 가족들과는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이사도 하고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수시로 우리를 괴롭히던 시누이와 동서를 더 이상은 보지 않게 됐죠. 우린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제 뱃속에 작은 생명이 꿈을 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몽도 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긴 어머님이 주신 선물 같네요. 욕심은 사람을 참 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려움 앞에서 돈부터 챙기니 쌓았던 정도 깨지고 인연도 끊어지게 되네요. 전 착한 남편, 그리고 태어날 아이와 앞으로도 평온하게 살 생각이에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밥을 5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와 살고 계신가요? 미혼이시면 어떤 배우자를 꿈꾸고 계세요? 돈, 직업, 학벌 다 좋지만 성격 미남은 어떨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